2021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지하시기가 쉽지는 않죠. 치아나 잇몸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심하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철성 보철물인 틀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임플란트가 낫지만 치아를 거의 상실한 상태라면 이 틀니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틀니의 필요성과 장단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이유로 치아를 잃게 되는 걸까요? 자연 치아의 상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치아에 문제가 생겨 있을 경우입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재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치가 너무 심하면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또 사고로 부서지거나 아니면 식사 중에 잘못 씹어서 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경우로는 치아 자체보다는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의 문제로 상실하게 될 수 있는데요. 흔히 잇몸병이나 풍치라고 하는 치주염이 심하게 되면 치아의 뿌리를 잡아서 지탱해주는 잇몸뼈가 줄어들어 흔들리다가 발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외상에 의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틀니하면 보통 노인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잇몸뼈 역시 한번 상하면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치아를 잃게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연 치아를 상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치아가 하나라도 없다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네.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는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당연히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앞니의 경우에는 이가 없다면 겉으로 봤을 때 인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체 필요성을 좀 짚어주세요. 일단 당장은 식사하실 때 불편함이 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나머지 치아들에게 무리를 주게 됩니다. 혹은 한쪽 치아가 빠져서 불편해지시면 반대쪽으로만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 치아가 일을 2배로 더 많이 하면서 수명도 더 짧아질 수 있고 안면 근육이나 골격 같은 것도 한쪽 일을 더 많이 하는 셈이 돼서 비대칭이 되거나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또 잘 씹지 못하면 소화 기능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강은 몸의 첫 번째 소화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음식물을 잘 씹어서 잘라주어야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 이후 소화기관들에서 소화효소가 이렇게 면적이 넓어져 소화가 더 쉽게 잘 되는데 입에서 잘 씹지 못하면 다른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는 상실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틀니를 포함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 옆에 치아가 있다면 같이 씌워서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이들 아시는 틀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도 많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틀니는 정확히 어떤 건지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있듯이 틀니란 빠진 치아 자리에 가짜 이를 만들고 씹을 때 거기에 가해지는 힘을 잇몸이나 입천장, 주변에 남아있는 치아 등으로 분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빠진 이 대신 넣어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틀니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좀 이용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이 틀니는 사용되어 왔던 거죠? 틀니는 상당히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시초는 기원전부터 사용되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1700년대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전체 의치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틀니는 그만큼 역사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서는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인해서 점점 틀니의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용이 좀 줄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틀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틀니가 입안에서 어떤 힘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상악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고 하악은 말발굽 형태의 좁은 치조제에 틀니를 얹어놓은 상태이므로 입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물체가 긴밀하게 접촉돼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음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침이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라는 게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틀니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악의 경우는 치조제가 좁고 혀와 턱의 움직임으로 인해 틀니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악은 환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입니다. 완전 틀니는 치과 의사의 정성 어린 진료와 기공 과정의 정밀성, 그리고 적응하려고 하는 환자의 노력 등 3박자가 잘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틀니를 맞추고 사용한다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틀니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틀니도 있고 완전 틀니도 있다고요? 네, 틀니는 크게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상실된 치아의 범위가 부분적일 경우 주변의 치아를 최대한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좀 다르게 적용하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치아를 상실한 범위가 부분적인 경우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게 되고 전체 악궁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치아를 지지하고 있던 치조골이 점점 퇴축하게 되는데요. 치조골의 퇴축 정도가 아주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뼈가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틀니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남아있는 치아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틀니를 만들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틀니 부분과 자연 치아의 부분이 씹는 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당연히 원래 건강한 치아보다는 힘을 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좌우 균등하게 식사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틀니도 더 오래 쓰고 남은 치아도 잘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상실 치아를 대체하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 거는 추가적인 치아 상실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분 틀니 사용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실된 치아가 해야 할 역할을 다른 치아들이 대신하는 것은 부분 틀니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틀니는 잇몸과 주변의 근육뿐 아니라 주위의 치아로부터 유지력이나 지지력을 얻기 때문에 틀니로 인해서 남아있는 치아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틀니는 부분 틀니, 완전 틀니로 구분이 되고 환자의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틀니를 만드는 재료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요. 우선 인공치아에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진이나 세라믹 또는 금속으로 인공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은 레진과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 주변 치아에 틀니를 걸어야 하는 갈고리 같은 금속 구조물이 필수적이라서 앞니 쪽으로 가까울수록 비심미적일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금속 구조물은 없어서 부분 틀니보다는 좀 더 심미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심미적인 부분 외에 그런 재료에 따라서 기능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재료에 따라서 근본적인 기능 차이는 없고 각각의 구강 내 환경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물리는 치아가 자연 치아일 때 인공치아로 세라믹을 사용하게 되면 심미적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자연치 마모 가능성이 있어서 레진 치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위턱과 아래턱 사이 공간에 레진이나 세라믹 인공치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하부 금속 구조물에 바로 연결되는 금속 치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 주변 치아에 틀니를 거는 갈고리 구조물의 견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진은 사용할 수 없고 금속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런 틀니 구조물, 이런 기능에 따른 재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틀니도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남은 치아의 개수에 따라 저장력, 씹는 힘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치과 의사가 결정하여 디자인을 설계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치아의 배열이나 턱의 크기 등이 다 다르고 또 심지어 같은 사람이어도 어느 시점에 만드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틀니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자세한 그 제작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발치 전에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필요하다면 임시 틀니를 먼저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발치 전에 본을 떠서 한 번에 제작을 하는 건데 임시니까 아무래도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발치를 하고 잇몸이 아물 때까지 한 달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네. 잇몸이 충분히 아물었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 모형을 떠서 환자분의 개인 틀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니 치아를 배열해서 맞춰 보고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 맞추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요. 틀니 치아 배열 과정까지 문제가 없다면 이를 통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환자분이 여러 번 오셔야 틀니가 완성이 되고 좀 여러 번 조정하셔서 좀 개인에 맞게 잘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잘 맞아지게 되고 환자분도 적응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자연 치아 상실에 따른 대체 방법 중에 이 틀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틀니를 이용할 때 그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틀니의 장점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치료 비용으로 다수의 상실 치아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틀니는 잇몸 위에 얹어놓고 주위의 점막이나 근육에 의해서 힘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만큼의 저장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탈부착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요. 틀니의 경우 환자 본인이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시게 되면 위생 관리가 안 되어 미생물이 번식하고 잇몸에 자극이 돼서 구내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파손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분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관리법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틀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별탈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관리는 아주 힘들지는 않지만 본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틀니는 24시간 장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의 지지를 잇몸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장기간 잇몸이 자극받으면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침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빼놓고 보관액에 저장하거나 의치 세정제로 세척을 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데 틀니 전용 세척제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치약으로 관리하는 건 안 될까요, 선생님?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깨끗하게 관리하신다면서 일반 치약이나 칫솔을 사용해서 틀니를 닦고 있으시는데요. 네. 일반 치약에는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닳아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솔이 날카롭거나 뻣뻣한 일반 칫솔은 틀니 표면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이 흠집으로 미생물이 침투해서 2차 손상이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틀니는 틀니 전용 치약과 칫솔을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식기세척용 세저로 음식물이 없게 꼼꼼히 닦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주의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환자들 중에서 소독을 하신다면서 소금물에 담그시거나 심지어는 삶는 분도 있습니다. 네. 틀니 재료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기껏 맞춘 틀니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세척 후 정해진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뒤 깨끗한 물이 담긴 틀니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종종 치료 때문에 내원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틀니를 휴지로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기도 하는데요. 네. 틀니는 기본적으로 젖은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는 역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보관함에 물을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틀니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통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잇몸 조직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부분 틀니의 경우 남아있던 치아가 빠지는 등 입안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틀니는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체크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큰 변형이 있거나 틀니가 파손되거나 하면 새로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그 평균 기간을 7년으로 산정하여 보험 틀니는 한 번 제작한 후에 7년이 지나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새 틀니를 만들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용하는 동안 파손시키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잘 씹히지도 않을 뿐더러 인공치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네. 틀니와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나 측박력이 작용하면 잇몸뼈 손상으로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거나 어금니를 꽉 깨무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칫솔질을 소홀히 해 잇몸 관리가 잘 안 되면 염증이 생겨 뼈가 녹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생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앞서 틀니가 가진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의치이기 때문에 틀니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 부작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틀니의 한계점은 아무래도 힘을 잘 못 받는 것입니다. 네.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잇몸 살 위에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씹다 보면 약간 헐거워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틀니가 가진 한계점이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이렇게 모아놓은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틀니를 고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틀니가 가지고 있는 낮은 저장력과 탈락의 위험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 원래의 치아 개수인 28개를 전부 식립할 필요 없이 필요한 위치에 몇 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한 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아가 없는 자리에 틀니를 할지, 임플란트를 할지, 아니면 임플란트 틀니를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환자분 스스로 아시기는 어려우시고요. 치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사진이나 그리고 환자의 구강 상태, 그리고 또 환자의 근육의 힘이나 여러 가지 힘 요소를 고려하셔서 각각에 맞는 개인 처방과 그리고 각각에 맞는 제일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가장 신뢰가 갈 수 있는 치과 의사와 상담하셔서 자기한테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의와 잘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임플란트 틀니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의 뭐 장점도 모두 갖게 되겠지만 임플란트와 틀니의 단점도 똑같이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더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사실 임플란트와 틀니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훨씬 덜한 편입니다. 원래 틀니는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플란트에 비해 후유증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수술을 해서 잇몸에 식립하는 것이므로 수술에 의한 부작용, 즉 출혈이나 통증, 감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틀니 치료법의 경우 임플란트 단독 치료법에 비해 간단히 시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합병증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각의 단점은 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법이 임플란트 틀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임플란트 틀니 시술이 이 임플란트 역할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임플란트와 틀니는 그 성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 치료법이 임플란트의 역할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안 치료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치료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틀니의 수명은 한 평균 7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임플란트 틀니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가 잇몸보다 임플란트 기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잇몸뼈의 변화에 덜 민감하고 게다가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는 임플란트가 없는 곳에 비해 뼈 흡수량이 줄기 때문에 2배 이상 수명이 길고 또 수립 횟수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틀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질문으로 받아봤습니다. Q&A 닥터에게 물어봐 이어갈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해보시죠. 만 65세인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틀니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선생님?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급여 대상 틀니로는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가 있으며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형이 돼서 새로운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로 대상자 등록 신청 등은 환자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건보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의료기관에서 등록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건강보험 적용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임플란트 시술 후 틀니를 함께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잇몸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적응 기간이 따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적응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임플란트 치료를 한 지 1개월 정도로 임플란트를 뼈에 심어 놓는 1차 수술만 한 상태라면 최소한 8주간은 뼈와 융합이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술했던 부위가 잇몸이 잘 아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급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시 틀니를 제작하여 심미적인 부분을 보완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수술 후 잇몸이 아물면서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틀니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진료 시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 평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예방법, 관리법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는 치주 질환은 폐, 심혈관, 신장 등에 악영향을 주고 여성의 경우 조산의 위험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기능 장애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단은 잘 닦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식후에 빠른 시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것과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까지도 신경 써서 잘 닦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구강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치아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